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다 현재 임신 중입니다. 제 35년 인생을 다 털어서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나와 뱃속의 아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울타리와 같은 남편이 곁에 있으니 세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저녁 시간을 싫어해요. 해가 뉘역뉘역 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이요. 다른 집들은 다들 밤냄새가 나고 퇴근한 가족들이 집에 돌아와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줄곧 저는 그 시간이면 혼자였거든요. 저는 항상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식은 밥과 반찬을 먹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바뀌었어요. 퇴근한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시간이 가장 좋아졌습니다. 사실 남들이 보기엔 너무도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언제나 초라하고 외롭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듭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저는 항상 제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불행이 시작된 건 아마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엄마와 단둘이 살았거든요. 당시에 저도 생각해보면 왜 나만 아빠가 없나? 왜 나는 엄마랑 단둘이서만 사는 걸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소심했던 저는 엄마에게 굳이 아버지에 관해 묻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엄마도 제 앞에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도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저는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엄마 말고는 주변에 아버지에 관해 물어볼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아버지가 죽었거나 엄마와 일찍 헤어졌나 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땐데 우연히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엄마는 동네에서 치킨 장사를 오래 하셨는데 저녁에는 술도 팔고 하다 보니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어요. 제가 가게 안에 작은 쪽방에서 자고 있으면 엄마는 그 단골 손님들과 밤새 술을 마시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근처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늦게까지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쪽방에서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과거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내가 저번에 윤서 엄마 민증 보고 깜짝 놀랐잖아. 나이가 어린 줄은 알았었는데 이제 30밖에 안 됐더라. 윤서 엄마, 도대체 윤서를 언제 낳은 거야?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으니 엄마 나이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 저는 벌써 12살인데 엄마는 나이가 30밖에 안 됐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18살에 낳은 거였어요. 아휴, 뭘 옛날 일을 묻고 그러세요. 제가 어릴 때 철이 없어서 막 아무렇게나 살다 보니 이 나이에 애까지 혼자 키우고 있네요. 엄마는 애써 웃으며 맥주를 들이켰지만 그 모습이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혹여나 엄마가 제가 나오다 이야기를 들은 걸 알게 될까봐 화장실에 가지 않고 그냥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한 번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기에 저도 엄마가 어쩌다 어린 나이에 저를 낳게 된 건지 아버지는 누군지 궁금했으니까요. 잠시 뒤 술에 취한 엄마는 본인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됐어요. 엄마는 18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나이에 집을 나와 저를 갖게 됐대요. 당시에 가난하고 형제만 많은 집의 막내딸로 태어난 엄마는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컸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애들 학교도 못 보낼 정도로 가난해서 일찍부터 학교도 그만두라고 닥달을 했고 집안일은 물론이고 나가서 돈까지 벌어오라고 했나 봐요. 외할아버지께서는 다짜고짜 고등학교를 그만두게 했고 엄마는 동네 공장에 취직시켰는데 엄마는 그 공장에는 죽어도 나가기 싫었대요. 엄마 꿈은 배우가 되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배우 오디션도 보고 일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몰래 몇 날 며칠을 도망다니며 공장에 안 나가려고 버텼는데 결국은 외할아버지께 걸려 머리를 박박 밀리고 허벅지가 퉁퉁 부을 때까지 맞았답니다.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서러워서 밤새 운다니까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머리까지 밀어버리고 동네 개처럼 팰 수가 있어? 엄마는 술에 잔뜩 취해 꼬인 말투로 서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온 거래요. 그 집에 있다가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종처럼 살게 될 것 같아 고작 18살짜리 여자애가 혼자 짐을 싸서 무작정 서울에 올라왔대요. 서울에만 가면 엄마는 배우도 되고 성공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서울에 올라와 사기를 당했답니다. 배우가 되고 싶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던 중 광고 모델 오디션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남자가 연습실을 빌려주고 거기서 살게 해줬대요. 엄마는 자신의 가능성을 그 남자가 알아보졌다고 생각하고 그 연습실에 들어가 연습을 열심히 했대요. 오디션을 볼 날만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광고는커녕 오디션도 한번 못 보고 매일 연습실에서 청소하고 빨래만 했답니다. 심지어 언제부턴가는 그 연습실에 엄마 말고도 몇 명 더 같이 살게 됐대요. 그러다 그 사기꾼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저였던 겁니다. 엄마는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사기꾼에게 바로 이야기했는데 그 사기꾼이 자신은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라면서 엄마를 책임질 수 없다고 했대요. 그러고는 당장 애를 지우라고 돈을 줬답니다. 애만 지우면 곧바로 광고 오디션을 보게 해주겠다고요. 저는 엄마의 말에 충격받았어요. 당시에 제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그때까지 엄마께서 일절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대단한 건 엄마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날 밤 바로 돈을 들고 그 연습실을 나왔답니다. 저를 낳아 혼자 키우겠다고요. 애 지우면 어떻게든 오디션 보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미 한 번 속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어. 그래서 그냥 그 돈 가지고 바로 도망 나왔지. 거기 있다간 붙잡혀서 애 지우게 할 것 같아서. 엄마도 18살 어린 나이였기에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혼자 나와 살 길도 막막했을 거고요. 그렇지만 엄마는 저를 빼앗기는 게 더 무서웠대요. 그래서 다시 도망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엄마의 고생은 시작된 거죠.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도 없이 사기꾼 새끼가 애 지우라고 준 푼돈 가지고 저를 지키겠다고 악착같이 사신 거예요. 엄마는 서울 지리도 모르는 상태로 무작정 버스를 타고 제일 월세가 싸다는 동네로 가서 제일 싼 방을 구했대요. 저는 너무 아기 때라 기억나진 않지만 엄마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남의 집 주차장 옆에 작은 창고 같은 방이었는데 창문도 없어서 시계를 보지 않으면 밤인지 낮인지도 몰랐답니다. 그 방을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빌려서 산 거예요. 그 집에서 딱 2년 정도 살았다고 했었는데 그때가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라고 했었어요. 그 집에 살 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대로 쥐약이라도 먹고 확 죽어버릴까 몇 번이나 생각했었어. 엄마는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그냥 죽을까 고민했었대요. 그럴 때마다 허름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고 간신히 참고 또 참았답니다. 내가 죽으면 이 피덩이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꼭 참았지. 어린 여자애가 임신한 채로 쪽방에 살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건 물론이고 그 집 주인조차 엄마를 한심하게 봤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대요. 월세도 내야 하고 제가 태어나면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사야 하니 돈을 벌어야 했답니다. 엄마도 저를 임신한 상태로 워낙 멋지 못해서 그랬는지 배도 별로 안 나왔었대요. 그래서 잠바를 입고 다니면 아무도 임산부인 줄 몰랐답니다. 엄마는 임신한 걸 속이고 식당에 취직해 설거지도 하고 서빙 일도 했답니다.
나중에는 식당 사장에게 임신한 걸 들켜서 만삭 때 쫓겨났대요. 어린 게 발랑 까져가지고 어휴, 임신한 몸으로 내 식당에서 일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거짓말을 했어? 어린 년이 누구 인생 망칠 일 있어? 사장님, 저 애 낳을 때까지는 일할 수 있어요. 사장님도 지금까지 저 일 잘한다고 하셨었잖아요. 딱 한 달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랑 우리 아기 굶어 죽어요. 엄마도 참 대단한 게 그 상황에서도 한 달만 더 일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대요. 하지만 모진 사장은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며 바로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그 식당에서 만난 주방 이모가 있었는데 엄마를 안쓰러워하시면서 그때 돈으로 30만 원을 주셨대요. 그 주방 이모도 애들이 어려서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도 도와주신 거죠. 이모도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돈 꼭 갚을게요. 갚기는 뭘 갚아. 나도 몇 년 전에 우리 막내 가졌을 때 남편 돈 번다고 외국 가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때 생각나서 그냥 죽는 거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아기랑 잘 살아. 힘든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그 주방 이모 덕분에 엄마는 저 낳고 병원비 걱정은 안 했대요. 더군다나 그 주방 이모께서 엄마가 집에서 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소개해 주셔서 그걸로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 이모가 저나 엄마에게는 은인이에요. 그러던 중 일이 있었답니다.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엄마와 제가 살던 집에 물이 찼대요. 엄마는 자다가 놀라서 저를 안고 주인집에 올라가 이야기했는데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보고도 주인 아줌마는 그걸 본인도로 어쩌라고 그러냐고 했다네요. 그러게 평상시에 주차장 하수구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입구도 모래주머니도 채워두라고 했잖아. 아휴, 집에 물 들어차서 바닥이고 벽지고 다 어떡해? 나중에 나갈 때 다 보상하고 나가. 아줌마는 제품에 갓난아기가 보이지도 않으세요? 애랑 둘이 사는 집에 빗물이 들어찼는데 지금 바닥이랑 벽지가 문제냐고요. 아이고, 새파랗게 어린 게 애 낳고 혼자 사는 게 자랑이라고. 어디서 큰 소리야? 그렇게 싫으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 네, 더는 창문도 없는 창고에서는 못 살겠네요. 저 오늘부로 나갈 거예요. 그때 엄마는 결심하셨대요.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엄마는 다음 날 바로 저와 그 집을 나와 다른 집을 찾아다니셨답니다. 하지만 돈이 워낙 없다 보니 마땅한 집을 못 찾으셨대요. 그래도 다행인 건 엄마를 예뻐하셨던 주방 이모가 저희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집을 구할 때까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지내라고 해주셨어요. 자꾸 이렇게 신세만 져서 어떡해요? 제가 집 구하는 대로 바로 나갈게요. 너무 죄송해요. 우리 사이에 죄송은 무슨. 나도 남편 외국 나가 있고 애들하고만 있어서 많이 외로웠는데 윤서 엄마랑 같이 복작거리면서 지내면 좋지. 이모 남편분이 외국에 나가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계셔서 이모도 애 둘과 셋이 살고 계셨어요. 당시에 이모 첫째는 고등학생이었고 막내는 5살이었어요. 저와 엄마는 이모 집에서 먹고 자며 반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도 이모 바로 근처에 집을 얻어서 제가 학교에 가기 직전까지 근처에 살며 이모랑 엄마는 친자매처럼 살았어요. 이모 자식들과 저도 형제처럼 지냈고요. 저는 언니 오빠라고 부르며 이모 자식들을 잘 따랐습니다. 이모도 식당을 나가시다 보니 언니가 학교 간 낮에는 저희 엄마가 오빠와 저를 보고 이모가 식당에서 퇴근하고 오시면 저를 봐주셔서 엄마가 저녁에 나가 치킨집이랑 호프집에서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저는 언니랑 오빠랑 매일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았고 엄마는 오히려 낮에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이모 남편이 돌아오고 언니가 대학을 가게 되면서 이모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모와 엄마도 연락이 뜸해지면서 자주 보지 못했죠. 물론 엄마도 제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더 바빠지셨습니다. 엄마는 낮에도 일했어요. 낮에는 옷가게, 저녁에는 치킨가게에서 일하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이모처럼 좋은 사람들도 만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여자 혼자 애 키운다고 찝쩍거리는 아저씨들도 많았고 호프집에서 일할 땐 거기 사장님이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라고 그럼 좋은 혼사 자리 알아봐 준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접시를 던지고 사장 머리끄덩이를 잡아 식당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죠. 그래도 엄마가 참 대단한 게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저에게 소홀히 하지 않고 애지중지 키우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도 차곡차곡 모아 치킨집도 차린 거죠. 미혼모로 저를 혼자 키우고 살면서 엄마는 별의별 일도 다 당하고 별의별 소리도 다 듣고 사셨습니다. 그래도 참 씩씩하셨어요. 저도 그런 엄마를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릴 때부터 엄마께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랄 때마다 저는 씩씩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소심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생물학적 아버지에 관해 알게 된 이후에 저는 더 주눅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어린 나이에 혼자 저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 나름대로 기대한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결혼도 안 한 상태로 아이를 낳을 정도이면 둘이 얼마나 좋았으면 나를 낳았을까? 그랬으니 어머니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사시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천벌받아 마땅한 사기꾼의 자식이었어요. 처자식도 있는 유부남이 어린 여자애를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꼬셔서 사기까지 치고 아이까지 갖게 한 거죠. 당시에 어머니께서는 나이도 어리고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어린애였으니 저를 잃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무턱대고 도망부터 치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삶이 저 때문에 꼬인 것 같아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답답해서요. 그런 나쁜 놈을 그냥 두면 어떡해. 처자식도 있는 놈이. 그런 사기까지 쳤으면 그 사기꾼 아내를 찾아가서 돈이라도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고소라도 했어야지. 아무리 뱃속에 제가 중요해도 고작 18살 먹은 여자애가 혼자서 애를 낳아 키우겠다고 마음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사기꾼한테 난리를 쳐서 돈이라도 왕창 뜯어내지 그랬냐고 저는 물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네 아빠인데 어떻게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도 너 낳게 해준 사람이잖아. 엄마는 우리 딸 낳은 거 후회 안 해. 그리고 딸 앞에서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엄마, 네 아빠 좋아했어. 나중에 유부남이라는 거 알고 충격받아서 냅다 도망쳤지만 아니었으면 네 아빠랑 계속 살았을 거야.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주인 아줌마랑 싸우고 손님이랑 싸우는 모습만 보면서 커서 그런지 엄마를 생각하면 세상에서 제일 드세고 강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보다 10살은 많은 사기꾼 같은 남자를 떠올리며 좋아했었다고 유부남이 아니었으면 저를 낳고 잘 살았을 거라고 하는데 황당하더군요. 엄마는 그렇게 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좋아하기는 뭘 좋아해. 처자식도 있는 유부남이 어린 여자애 가지고 놀라고 그런 거지. 으이그 답답해. 저는 그런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사할 때 보면 세상 저렇게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가만 보면 남자 보는 눈이 참 없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연애하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엄마가 식당에서 일할 때 단골로 오던 고시생, 그리고 엄마가 치킨집에서 일할 때 닭을 배달하던 총각, 제가 아는 것만 서너 명은 됩니다. 저도 처음엔 엄마가 좋은 남자 만나 연애도 하고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맞으면 다시 결혼해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남자복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사실 엄마께서 결혼을 한번 하셨어요. 상대는 치킨집에 자주 오던 손님 중 하나였는데 1년 가까이 엄마를 따라다니다가 엄마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게 되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저도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에 마냥 좋았어요. 당시에 한창 공부하느라 힘들기도 했고 사춘기가 뒤늦게 와서 예민한 시기였는데 아버지께서 사시던 아파트에 엄마와 함께 들어와 살게 되면서 저도 안정감을 찾게 됐거든요. 18살에 처음 생긴 아버지는 젊어서 한번 결혼하셨다가 이혼하셨어요. 저보다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전부인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아버지와 잘 살고 싶었어요. 그전까지는 둘이서 매일매일 세상과 싸우듯 치열하게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저처럼 큰 자식까지 품어주는 아버지라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엄마와 아버지도 신혼 1년은 행복해 보였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매일 싸우시는 것 같았어요. 시작은 엄마의 치킨 가게였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치킨 가게를 그만두셨으면 했어요. 윤서도 이제 대학도 갔고 내가 주는 생활비도 있으니까 가게는 슬슬 접는 게 어때? 당신도 밤마다 나가서 장사하는 거 힘들잖아. 10년 넘게 온 가게인데 새삼 힘들 게 뭐 있어. 아직 나이도 젊은데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그래야 우리 윤서 대학원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하지.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하네. 윤서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하거나 시집 간다고 하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 말은 고마운데 난 일 안 하면 좀이 쑤셔서 집에 있지도 못해. 그리고 당신한테 자식이 우리 윤서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 딸 지아도 고등학교 들어가면 돈 들어갈 때도 많을 거야. 거기다가 우리 윤서까지 당신한테 보탤 수 없지. 엄마가 애초에 누구한테 기대어 살아본 적이 없어서인지 남편인 아버지에게 온전히 기대지를 못했어요. 특히나 저에 관련된 일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시려고 했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는 혹시나 제가 아버지 눈치를 보기라도 할까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서운하게 왜 그런 소리를 해? 꼭 내가 윤서랑 지아랑 나누는 것처럼. 그리고 난 당신이 밤에 나가서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가게 접자. 정 일하고 싶으면 낮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 엄마와 아버지가 결혼한 사이이긴 하지만 친자식이 아닌 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버지의 말대로 하길 바랐어요. 아버지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에게 생활비도 주고 계셨고 저에게 용돈도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처럼 엄마가 전적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니 치킨집이 아니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죠. 더군다나 저녁에 나가서 새벽까지 장사하는 게 가장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엄마는 치킨집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1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하면서 단골도 많이 생겼고 거기서 번 돈으로 저도 혼자 키우셨으니 나름 엄마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았죠. 더군다나 엄마는 저를 낳고 20년 동안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쉬엄쉬엄 집에서 살림하면서 남편 내조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결국은 치킨집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께서 이해해 줄 줄 아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로 두 분은 자주 싸우셨습니다. 엄마께서 손님들과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거나 쉬는 날도 상가에서 함께 장사하는 사람들과 등산 가거나 볼링을 치러 다니는 것도 못마땅히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두 분이 대펑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엄마께서 전날 볼링을 치러 갔다가 술을 마시고 새벽 1시가 다 돼서 들어오셨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께서 화낼만 하셨어요. 그 모임에 남자가 몇인데 유부녀가 남자들이랑 섞여서 새벽 1시까지 술을 먹고 다니는 게 맞냐고? 얼씨구, 내가 그 사람들이랑 한 동네에서 장사한 게 10년이야. 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당신을 몰라? 남자들이랑 술 먹고 취하면 해벌쭉해서 노는 거 다 아는데 가족은 무슨 가족? 어머머,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보면 내가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알겠어. 나가서 뭐라고 다니는지 내가 알게 뭐야. 제가 나서서 그만하시라고 말리지 않았으면 싸움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날 밤 제가 엄마에게 한 소리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야 엄마가 누구랑 술을 먹고 다니든 놀러 다니든 상관없지만 이제 결혼도 했고 나이도 있으니 제발 술도 줄이고 자중하라고요. 그 나이에 나까지 데리고 결혼했으면 이제 철 좀 들어. 유부녀가 새벽까지 남자들이랑 술 먹고 다녀놓고 뭘 잘했다고 그래. 네 아빠는 안 그러는 줄 알아? 매일 회식한다고 노래방 다니고 애 핑계로 자기 전부인이랑 매일 만난다고. 아버지는 엄마처럼 밤늦게까지 놀다 오는 거 아니잖아. 서로 그런 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면서 제발 좀 싸우지 마. 저는 걱정됐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아버지를 만나 행복해질 거라 기대했는데 자꾸 저렇게 별일 아닌 일로 싸우다가 두 분이 헤어지기라도 할까봐 걱정됐어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두 분은 3년 정도 살다가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제가 대학 졸업 여행으로 친구들과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께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답니다. 그때도 엄마께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먹는 문제로 아버지와 좀 다투셨대요. 그러고는 엄마께서 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답니다. 그러고 밤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께서 집에 안 계셨대요. 엄마는 당연히 아버지께서 곧 들어오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새벽에 아버지에게 전화했대요. 그런데 그 새벽에 아버지의 핸드폰을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전 부인이 받은 거죠. 애가 아빠 가지 말라고 붙잡아서 애 잘 때까지만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저녁에 내가 한 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오랜만에 해줬더니 밥을 2그릇이나 뚝딱 먹고 잠든 거 있죠? 너무 고나게 자서 못 깨우겠네요. 엄마와 싸운 아버지는 그대로 전부인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집에서 저녁도 먹고 애와 놀다가 그냥 잠이 들었답니다. 그날 일로 엄마는 아버지와 대판 싸우셨어요. 결국 그 싸움은 이혼으로 이어졌고 제가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미 엄마와 아버지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는 엄마와 이혼하자마자 전 부인과 재결합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와 살다 보니 전 부인과 함께 살았던 시간이 더욱 후회되고 소중하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엄마는 전 부인과 달리 여성스럽지도 않고 가정적이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엄마와 아버지가 헤어지지 않고 잘 살길 바랬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렇게 저와 엄마는 또 둘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때는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평생 아버지라고 없이 살다가 뒤늦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에 저도 너무 좋았었는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 엄마가 다 맞춰주고 두 분이 잘 살았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린 엄마가 우리 가족을 다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엄마께서 이혼한 이후에는 저도 엄마와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회사에 적응하느라 힘들기도 했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와 헤어지고 다시 가장으로서의 삶을 사느라 정신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던 중 엄마에게 일이 좀 생겼어요. 엄마께서 15년 넘게 치킨집을 하던 건물이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건물주가 엄마에게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 문제로 상가 사람들과 건물주 간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당시에 저도 엄마와 독립해 살면서 직장을 다닐 때라 정신이 없어서 엄마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적 분쟁이 생길 정도로 큰일이었더라고요. 다행히 좋은 변호사를 만나 일이 잘 해결돼서 엄마는 근처에 치킨집을 다시 냈어요. 이게 다 이모 덕분입니다. 저와 엄마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줬던 이모요. 엄마와 이모는 서로 살기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연락하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모 딸이 결혼하게 돼서 오랜만에 이모에게 연락이 왔는데 엄마께서 소송건으로 속상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모가 엄마께 놀라운 말을 했답니다. 아이고, 윤서 엄마, 우리 딸 변호사라고 내가 말 안 했나? 내가 우리 딸한테 전화하라고 할 테니까 상의해봐. 우리 딸이 윤서 엄마 일이라면 다 도와줄 거야. 어릴 때부터 이모딸과 아들 둘 다 공부를 잘해서 동네에서 유명했던 기억이 나요. 역시나 언니가 변호사가 됐더라고요. 언니 덕분에 엄마 소송권은 잘 마무리됐고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언니도 오빠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은 저에게도 일어났죠. 이모의 아들, 저에게는 친오빠 같았던 오빠와 저도 몇 년 후 결혼하게 됐습니다. 언니 결혼식에서 만나 인연이 돼서 계속 친하게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저희는 연애로 5년 하고 최근 결혼식으로 올렸어요. 어릴 때 인연이 있어서 그랬는지 저와 오빠는 언니 결혼식장에서 만났을 때부터 묘하게 서로에게 끌렸어요. 처음엔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만나다 보니 연애 감정이 자연스레 생기더라고요. 연애를 5년이나 하는 동안도 싸운 적이 없이 잘 만났습니다. 사실 이모 연세가 있으셔서 결혼을 좀 서두르려고 했었는데 우리 집 사정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엄마께서 몇 년 전 재혼하셨습니다.
저와 오빠가 한창 연애를 하던 중 엄마께서 갑자기 재혼하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저도 남자친구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나이도 있고 해서 우리도 늦어도 올해 안에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너희는 젊잖아. 우리는 이제 둘 다 흰머리도 많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어.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좀 먼저 하자. 엄마는 처음 하는 결혼도 아니면서 굳이 딸 결혼을 막고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요년이 말하는 것 좀 봐. 처음 하는 결혼이 아니니까 빨리 서둘러야지. 엄마가 평생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거 딸년이 돼서 불쌍하지도 않니? 그래. 너희 엄마 이혼하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겠지. 윤서야, 우리가 1년만 양보하자. 오빠 나이가 저보다 5살이나 많다 보니 원래는 결혼을 좀 서두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께서 저보다 먼저 재혼을 꼭 해야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제가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엄마가 되시는 이모께서 우리 집 사정을 뻔히 다 아시다 보니 감사하게도 이해해 주셨어요. 엄마가 먼저 재혼하고 그 다음에 저와 오빠가 결혼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1년 연애를 더하고 그 다음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예전부터 이모를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었는데 그런 분이 제 시엄마가 되셨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남편과 함께 사는 결혼 생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친정엄마였어요. 딸한테 양보까지 받아 결혼을 했으면 잘 살아야 하는 건데 친정엄마와 새아버지는 어쩐지 위태위태해 보였습니다. 엄마께서 재혼하신 이후 새아버지에 관해 잘 이야기 안 하시는데 저도 이제 성인이다 보니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끔 엄마랑 통하다 보면 엄마 목소리가 안 좋을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 항상 별일 없다고만 하셨죠. 더군다나 엄마 댁에 가면 이상한 게 있었어요. 새아버지는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인테리어 가사 일을 하신다고 들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거의 일이 없으신 건지 일부러 일을 안 하시는 건지 항상 집에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녁이면 나가서 장사하셔야 하는 엄마가 일찍 일어나 새아버지 밥을 챙기고 집안일도 다 혼자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 일이 일찍 끝나 잠깐 친정에 들렀습니다. 시간이 엄마가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가게에 나가기 전인 것 같아 편하게 드시라고 엄마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새아버지는 거실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엄마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욱해서 일부러 새아버지 앞에서 티를 좀 냈습니다. 엄마는 저녁에 장사하러 나가야 하는 사람이 힘들게 화장실 청소를 왜 하고 있어? 그만하고 나와서 햄버거 드세요.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 사왔어. 거기다가 놔도 화장실이 엉망이라 이것만 해놓고 나가서 먹을게. 저기 아버지, 제가 올 때마다 집에 계셔서 물어보는 건데 요즘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서 결국 새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새아버지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기분 나쁘게 피식 웃더군요. 내가 얼마 전에 일하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어. 너는 딸이라는 게 그런 것도 모르냐? 그리고 네 엄마가 돈 잘 버는데 내가 좀 쉬면 어때? 부부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허리 다쳤다는 소리를 결혼 전부터 들었는데 왜 아직도 그놈의 허리 타령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화가 났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고치셔야죠. 엄마도 평생 장사만 하느라 고생해서 허리고 무릎이고 성한 데가 없는데 집안일까지 다 혼자 하게 두시면 어떡해요. 일 안 하고 집에 계시면 화장실 청소라도 하셔야죠.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새아버지는 순간 인상이 확 구겼습니다. 그러자 화장실에 있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 나와 저를 말렸어요. 윤서야, 너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원래 너희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는데 오늘만 엄마가 한 거야. 아이고, 배고프다. 우리 햄버거나 먹자. 순간 저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엄마를 30년 넘게 봤지만 남자 앞에서 저러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동네 깡패들이 가게에 들어와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깜짝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 아버지와 살 때도 제가 보기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혼까지 한 거고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남편에게 쥐어잡혀서 사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날 햄버거를 먹는 동안도 엄마가 새아버지 눈치를 너무 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엄마가 새아버지를 많이 좋아해서 전과 다르게 저렇게 눈치를 보고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엄마도 새아버지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제가 괜히 흥분해서 나섰나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애써 새아버지에게 제가 말이 심했다고 허리 많이 아프시면 같이 한의원이라도 가보자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래, 자식이 돼서 아버지한테 관심도 좀 가지고 병원에도 데리고 다녀야지. 친아버지 아니라고 박대하면 그게 다 너희 엄마한테 간다. 사람이 참 예뻐하려야 예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아버지는 항상 저런 식이에요. 말이 참 이상하게 합니다. 엄마는 저런 사람이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새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좀 껄렁거리고 투박하더라고요. 말도 좀 험하게 하고요. 새아버지는 엄마와 등산을 하시다가 만났대요. 등산 끝나고 같이 술 먹고 놀다 보니 가까워진 거죠. 사실 딸로서는 이런 이야기하기 저도 싫지만 새아버지는 어딘가 무식하고 가벼워 보여요. 새아버지도 철없던 20대 시절에 결혼했다가 애 없이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인테리어 일을 배워 전국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을 줄곧 살았답니다. 버는 족족 다 술 먹고 노는 데 써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엄마와 재혼할 때도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집도 엄마 살던 집에 몸만 들어왔고 차도 없어서 엄마 차를 끌고 다녀요. 그런 사람이 새아버지가 됐는데 딸로서 마음에 들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엄마 재혼 전 처음 새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새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엄마를 말렸어요. 꼭 저런 사람하고 재혼해야 하냐고요. 엄마, 외로운 건 알겠는데 굳이 저런 남자랑 살아야겠어? 가진 것도 너무 없고 입도 험한 게 무식해 보여. 우리가 모녀지간이긴 하지만 따로 산 지가 몇 년이냐. 엄마 외로워. 그리고 너랑 나랑 모녀 사이라고 남자 보는 눈이 똑같니? 난 진우처럼 공부만 하고 샌님 같은 스타일 딱 별로야. 그래도 너 진우 만난다고 했을 때 반대 안 했잖아. 난 너랑 다르게 남자다운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너도 반대하지 마. 엄마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만나는 남자끼리는 간섭하지 말라며 결혼은 각자 좋아하는 사람과 하자고 했어요. 내가 보기엔 사람이 너무 생활력도 없어 보이고 엄마한테 별로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네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아? 그리고 옛날 사람이란 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지. 엄마랑 둘이 있을 땐 잘해줘. 엄마 말을 듣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엄마가 저렇게 좋다는데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죠. 그런데 그때라도 말려야 했습니다. 새아버지는 역시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결혼한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통화했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엄마와 연락이 안 됐어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항상 먼저 연락이 와서 몸이 괜찮은지 먹고 싶은 건 없는지 항상 물었었는데 제 전화도 안 받으시니 이해가 안 됐죠. 저는 걱정이 돼서 퇴근길에 친정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보고야 말았어요.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지 안에서 분명 소리는 나는데 아무도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부르며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너 한 번만 더 그 새끼 만나면 죽인다고 했지? 너 진짜 죽을래? 너 이리 와. 너 같은 년은 맞아도 싸. 그 순간 순식간에 엄마에게 달려든 새아버지가 엄마의 뺨을 거침없이 때렸어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엄마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새아버지는 발을 올려 엄마에게 발길질하려고 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곧바로 달려가 새아버지라는 쓰레기 같은 인간을 밀쳐내고 엄마를 안았습니다. 윤서야, 네가 여기 왜 왔어? 저리 가, 얼른.
이런 상황에도 엄마는 혹시나 제가 저 거지 같은 인간한테 맡기라도 할까봐 겁에 잔뜩 질려서 저더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지 같은 인간을 한 번 더 밀쳤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부라리며 따졌어요. 당신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당신? 이년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 봐라. 하긴 자기 어미가 저런 걸레 같은 년이니 딸년도 똑같겠지. 거지 같은 인간 입에서 튀어나오는 더러운 소리에 저는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저는 재수없는 얼굴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아 더 다가갔어요. 그리고 머리끄덩이라도 잡아 다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저를 뒤에서 안았어요. 그만해, 윤서야. 제발,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가 저 인간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하, 꼴값하고 있네. 아유, 이걸 그냥. 너는 내 친딸이었으면 반쯤 맞아 죽었어. 아이, 짜증나. 거지 같은 인간은 제 앞에서도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휘둘리다가 엄마가 그만하라고 말리자 쌍욕을 내뱉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인간이 나가자 엄마는 그제야 저를 풀어줬어요. 그러고는 저더러 다친 데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 말렸냐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인간 저러는 거 처음 아니지? 헉! 뭐야? 엄마 뺨만 맞은 게 아니었어? 속상한 마음에 엄마에게 소리를 마구 지르다 보니 그제야 엄마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엄마 눈과 어깨에도 멍이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아니라고 계속 숨기려고 했지만 오늘만 맞은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우선 집으로 왔어요. 엄마는 제 남편 보기 부끄럽다고 안 오겠다고 버텼지만 제가 끝까지 끌고 왔습니다. 엄마,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그 새끼 내가 콩밥 먹일 거야. 가만 안 둘 거라고. 진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나 저나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으면서 살았어도 누구한테 손찌검 받아가며 맞은 적은 없었어요. 엄마가 그 인간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동안 엄마가 이런 취급까지 받으며 살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주일이나 연락이 안 됐던 건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내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는 바람에 다 망가졌어. 글쎄 그 인간이 화가 나서 엄마의 핸드폰을 던지는 바람에 망가졌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된 거라네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엄마에게 지난날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말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새아버지라는 인간은 망나니도 그런 망나니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새아버지라는 인간은 엄마를 사랑해서 재혼한 게 아니라 엄마의 등에 빨대를 꽂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와 재혼한 순간부터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더니만 이제는 아예 도박에도 손을 댔대요. 처음에는 엄마한테 바둑을 들어 기원에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 그게 기원이 아니라 도박장이었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엄마한테 받은 돈을 도박장에 다 꼬라박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카드 대출까지 받아 도박장에 다 썼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화를 내고 다시는 도박장에 못 가게 돈도 안 주고 카드도 다 잘라버렸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툭 하면 빌미를 잡고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엄마가 가게 문 닫고 집에 올 시간이 넘었는데도 늦게 왔다고 꼬투리를 잡더니만 다짜고짜 사람을 의심했대요. 너 가게 문 닫고 남자 만나고 오는 거지? 아까 통화할 때 옆에 남자 목소리 다 들렸어. 내가 무슨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그래. 마지막 손님이 술에 취해서 가족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좀 늦은 거라니까.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랑 붙어먹다가 지금 온 거야?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사람을 몰아붙이고 소리를 지르는 걸로도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집안 살림을 집어 막 던졌답니다. 나중에는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하고 결국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핸드폰을 던지고 때렸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도 망가진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엄마는 지옥을 경험했대요.
돈을 안 주면 때리고 또 돈을 안 주면 가게에도 못 나가게 했답니다. 이런 지경이 될 때까지 나한테 말을 안 하면 어떡해. 내가 어제 안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저는 엄마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이 펑펑 쏟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동안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 인간이 너나 이서방한테 말하면 너희 둘 다 가만히 안 두고 집도 다 불태워버린다는데 어떡해. 그 인간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야. 그 거지 같은 인간이 엄마를 때릴 때마다 저를 볼모로 삼았답니다. 자신이 한 짓을 저에게 말하는 순간 저나 남편을 죽여버리겠다고 했대요. 자기는 인생에 미련이 없다면서 다 죽이고 본인도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서방, 내가 정말 면목이 없네. 사위 앞길에 내가 도움이 돼야 하는데 어쩌다가 이런 민폐를 끼치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이서방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런 인간들 다 잡아다가 감옥 보내는 사람인데 뭐가 무서워서 그래. 그러니까 더 걱정이지. 앞길 창창한 우리 이 검사 장모 잘못 만나서 내가 발목 잡을까 봐. 엄마가 이래요. 이렇게 답답한 사람입니다. 제 남편이 사실은 검사예요. 엄마는 본인이 새아버지에게 맞고 산다고 신고를 한다거나 고소라도 하면 검사인 남편에게 흠이라도 생길까 봐 걱정돼서 저에게 말을 안 하신 거죠. 하지만 이제 저도 남편도 그 인간의 만행을 다 알게 됐으니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경악할 일이 벌어졌어요. 거지 같은 새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평소에 보면 남편은 어떻게 검사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순하고 착해요. 주변에서도 다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범죄자들을 신문할 수 있냐고 할 정도죠. 하지만 그건 남편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한번 화나면 정말 무서워요. 남편은 곧바로 수사관들에게 요청해 새아버지 그 인간에 대해 탈탈 털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인간을 잡기 위해 직접 움직였죠. 남편이 수사관들을 다 끌고 그 인간이 있는 도박장으로 갔죠. 검사와 수사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으니 도박장에 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불법적인데 아니에요. 누구보다 법 준수하면서 업장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알죠. 도박장 운영권으로 온 게 아니라 불법 대부권이랑 가정폭력권으로 온 겁니다. 협조하시면 업장에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불법 대부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업장엔 그런 거 없어요. 아니던데 저쪽에 오상덕 씨가 연루된 대부업체가 있던데요. 어이, 거기에 오상덕 씨, 이쪽으로 오시죠. 뭐? 오상덕 씨? 자네 지금 장인한테 뭐 하는 거야? 이게 배웠다는 사람이 할 짓인가? 그 인간이 뻔뻔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는 중에도 남편을 이서방이라고 부르면서 이러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 모습에 남편은 치가 떨려서 그 인간 손목에 수갑을 채워버렸답니다. 아직 소식 못 들었나 봐요. 장모님이 그쪽 가정폭력건으로 이혼 소장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조사 철저하게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굴 때렸다고 그래?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내가 검사인데 설마 증거도 없이 왔겠어요?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일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전날부터 수사관들에게 지시해서 그 인간을 집어넣을 방법은 수십 가지 찾아놨어요.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도 감옥에 넣는 사람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감옥 보내는 거야 일도 아니죠. 그 인간이 인테리어 일을 한 게 30년인데 그동안 세금 신고 안 하려고 누적시킨 수입이 엄청 많아요. 굳이 30년치를 들춰보지 않아도 지난 3년간 기록만 하더라도 토해내야 하는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알고 보니 이 인간이 도박장을 다니면서 그냥 도박만 하고 다닌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도박장이 단속이 심해서 하루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도박장 직원하고 짜고 액수를 속이고 불법 사채까지 소개하면서 중간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거기다가 가정폭력 증거까지 있으니 감옥에 넣으려면 증거는 충분했죠.
그 일로 그 인간은 현재 2개월째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 인간 앞으로 걸린 소송이 연달아 있어서 소송이 끝나려면 아직 1년도 더 남았어요. 남편은 일부러 그 인간을 구치소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건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법원에 넘기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속이 나오게 하겠지만 끝까지 피말리게 하고 싶어서요. 앞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돼도 겁에 질려 다시는 엄마 앞에 못 나타나게 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멍청하다. 내 잘못도 아니고 다 그놈 잘못인데 너나 이서방한테 진작 말할 걸.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살았나 몰라. 엄마야, 다 내 생각해서 그런 거지 뭐. 앞으로는 나 말고 엄마만 생각하면서 살아줘. 엄마 마음은 다 압니다. 평생 저만 생각하고 걱정하느라 자신의 행복은 항상 뒷전이었던 분이다 보니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떨 때 행복한지 잘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남자 보는 눈도 없었던 거고요. 저는 앞으로 엄마가 뭘 좋아하고 뭘 행복해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시게 제가 옆에서 더 잘할 겁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저희 모녀 많이 응원하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녀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두 따뜻한 기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 용기 내서 사연을 보냅니다. 몸 약한 친구 괴롭히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교육은 다들 어렸을 때 받잖아요. 저도 그랬고 특히나 제게 몸이 불편한 친구가 생긴 뒤론 더욱더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누군가 제 친구를 괴롭히려고 하면 제가 먼저 나서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에게 윤호는 참 정의롭구나. 나중에 경찰 같은 거 하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어릴 때는 별거 아닌 걸로 싸우기도 하잖아요. 차라리 누군가가 저를 대상으로 해서 싸움을 거는 건 괜찮은데 저와 친한 친구를 건드리는 것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걸린 시비를 제가 대신 나서서 맞서서 싸우기도 했죠. 그 덕분에 어렸을 적부터 주변 친구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았고 주로 같이 다니는 무리는 있었지만 그 무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 역시 저를 좋아했기에 반 애들 중에서 누가 생일 파티를 하든 꼭 저는 100%의 확률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의 정의감은 한 살 한 살 커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요새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제가 학생 때도 왕따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때 반에서 엄청 소심하고 낯을 가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워낙 순하고 조용해서 말도 별로 안 하고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지 뭔진 몰라도 남들과 눈을 잘 못 마주쳤습니다. 저와 친하진 않았지만 혹시나 지나가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저는 늘 인사를 했고 가볍게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 때 애들 중에선 철없는 애들은 그런 약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표적으로 삼고 놀리잖아요. 그 친구도 그런 표적에 속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 정도로만 그쳤습니다. 근데 아무리 장난을 쳐도 계속 당하기만 하고 반항을 하지 못하니까 그 애한테 장난을 치던 애들도 점점 더 도가 지나치게 괴롭히더라고요. 아들, 친구 챙기는 것도 좋은데 너부터 생각해야지. 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렇게 적을 만드는 건 좋지 않아. 몸이라도 크게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는 걱정돼. 제가 초등학생 때 하도 다른 반 애들이랑 싸우고 들어오니까 부모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그럴 만했죠. 아무리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아들이기에 최대한 그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을 테니까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그냥 참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아니니까. 그래도 더 심해지면 걔가 알아서 부모님한테라도 이르지 않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장난과 괴롭힘을 넘어서
누가 봐도 왕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반에서 저를 빼면 아무도 그 애와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어쩌다 그 애가 가방만 살짝 스쳐도 아이씨 더럽게 라며 그 애를 무슨 병균 취급을 하더라고요. 최소한 저라도 선생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교무실에 찾아가 담임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왕따가 맞니? 윤호 네가 괜히 과하게 해석해서 보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그 애가 교실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나는 네가 괜히 오바를 하는 것 같은데. 교실에 분란 만들지 말고 최대한 조용히 지내라. 선생님은 전혀 그 친구의 문제를 말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선생님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어쩌다 가끔 그 애에게 발표를 시키면 반에서 노는 애들이 대놓고 하는 야유, 다른 아이들의 비웃음, 누가 봐도 반 내에 다른 학우들이 불렀을 때와는 전혀 달랐기에 담임 선생님이 되어서 정말 만약에 진심으로 이 사실을 몰랐다면 그건 그거대로 담임 선생님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을 제가 본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선생님은 계속해서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왔을 거 아니냐. 너는 어쨌든 제3자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그게 정말로 왕따가 맞으면 피해를 본 애가 직접 오라고 해라. 라고 그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교실로 돌아가자마자 왕따 주동자의 멱살을 잡았고 그 뒤로부터 그 친구한테 대놓고 장난을 치거나 괴롭히는 애가 있으면 제가 직접 가서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래, 네 성격이 어디 가겠니? 에휴. 덕분에 저희 부모님은 또 한 번 한숨을 쉬셨지만 그래도 약한 친구를 도우려는 자세는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는 고등학생은 그래도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알 만큼은 알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누군가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왕따시키는 게 당연히 잘못됐다고는 다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왕따라는 건 어디에나 있었나 봅니다. 야, 쟤 장애인이라며? 진짜? 장애인이야? 완전 불쌍하다. 당시 처음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짝이어서 친해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 쪽으론 좀 부족한 저랑은 다르게 중학교에서 늘 전교 10등 안에만 들었다던 똑똑한 친구였죠. 덕분에 저는 친구랑 친해지면서 부족한 성적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가장 많이 나누게 되었죠. 당시까지는 아주 절친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이름과 얼굴이 기억날 수 있었을 만큼은 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선천적으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병명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며 특히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야, 내 손 잡아라.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친구가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한다는 핑계로 늘 친구의 손을 잡고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했고 급식 같은 것도 제가 대신 받아서 가져다 주고 그랬습니다.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성품도 좋아서 친한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많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그다지 친하지 않은 애들은 친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은근히 깔보거나 아니면 대놓고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러더군요. 일부러 급식판을 뒤엎으며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걷지도 못하는 이 장애인아. 너는 학교를 나오고 싶냐? 그 꼴로? 나 같음 죽고 싶겠다. 라고요.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바로 옆에서 친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고마운 점도 많이 느끼고 있던 친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아픈 걸 가지고 부당하게 욕을 먹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친구 대신에 제가 나서 싸웠습니다.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친구를 괴롭히는 애들도 기가 죽었는지 더 이상은 친구에게 말도 걸지 않았죠.
그때를 기점으로 저와 그 친구는 절친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의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저를 찾을 때면 늘 그 친구에게 물었고, 그 친구를 찾을 때면 늘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업혀라. 계단이니까. 아무래도 더 친해지니까 그 친구가 학교에 다니면서 느끼는 불편함들이 제게도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친구는 비틀비틀하게라도 걸을 수 있었지만 학교 교문에 들어올 때면 늘 휠체어를 타고 온 다음에 학교 건물 앞에서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보관하고 꼭 난간을 잡아 계단을 오르며 등교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일부러 저랑 시간을 맞춰서 등교를 하게 한 다음에 경비 아저씨가 친구의 휠체어를 보관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계단에서는 그냥 제가 업고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손을 잡아서 교실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당연히 친구는 미안해했습니다. 혼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꼭 네가 업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제가 있으면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 친구가 힘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네가 나 성적 책임지고 올려줘야 한다. 라며 일부러 친구가 미안함을 가지지 않도록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 언젠가부터 친구는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어지간한 과목 선생님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굴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적당히 친할 때도 친구가 공부를 도와준 덕분에 성적이 올랐었는데 내 머리로도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확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제 성적표를 본 부모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한번 친구가 저를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친구들이 놀러 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더니 친구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아예 못 들었던지라 엉거주춤 인사를 하는데 친구 부모님이 네가 윤호구나. 이야기 많이 들었다. 우리 애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윤호 좀 집에 초대하라고 이야기했어.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놨으니까 먹고 가렴. 이라며 진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 앞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니까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감사해 하시니 제가 너무 겸연쩍더라고요. 아니라고. 도와주는데 힘드는 거 하나 없고 오히려 제가 친구 덕분에 성적도 엄청 올라서 부모님한테 칭찬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친구 부모님은 그저 웃으며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2학년과 3학년 때는 안타깝게도 친구와 다른 반이었지만 저는 꾸준히 친구의 반에 놀러 갔습니다. 일부러 점심도 같이 먹고 아무래도 같은 반일 때보단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때면 친구를 도와주었죠. 반이 떨어지면서 걱정했던 게 혹시 학년이 올라간 뒤에 다른 애들이 또 친구를 괴롭히면 어떡하나 싶었었는데 그래도 2, 3학년 때는 친구도 저와 같이 믿을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놓고 새로운 반의 친구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반이 달라서도 계속 친근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간에 학교는 같은 학교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고3이 지나고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는 서울의 유명 대학에 가게 되었고 저는 사는 지방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야, 너 진짜 서울 가서도 연락해야 된다? 당연하지. 윤호 너도 연락해라. 서로 시간 나면 한번 보고. 알겠어. 잘 지내라. 대학을 간 직후는 서로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대학교는 고등학교보다 행사 같은 것도 많고 시험이니 과제니 신경 쓸 게 많아서 저희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적으로라도 한 번씩 나누던 연락 자체도 안 하게 되었고 들려오는 소문으로만 잘 지내고 있나 보다 하고 추측만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끔 그 친구랑 잘 지냈던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은 났지만 그 또한 대학에서 친했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고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 보면 금방 잊혀졌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가 되니까 그 친구뿐만 아니라 평소 연락해오던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도 점점 연락을 더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친구들과도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거의 연락하지 않았죠. 모든 졸업생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는 유독 취직을 빨리 해야 한다는 어떠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친하게 지냈던 동기들 대부분은 졸업도 하기 전에 칼취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졸업 후에도 몇 개월 안 지나고 바로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니까 괜히 저도 거기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저 혼자 취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혼자 뒤떨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대로 안 하던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면서 노력했죠. 다행히 열심히 하면 되기는 되는 건지 저는 졸업을 하고 반년이 안 돼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봐, 이윤호 씨,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그러면서 대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야? 백이라도 있어? 아유, 진짜 이걸 확. 죄송합니다. 하지만 처음 들어가게 된 회사는 완전히 악덕 기업이었습니다. 면접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어서 합격 연락을 받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 생활을 준비했는데 다닌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후회를 하게 되었죠. 상사는 일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놓고서 제가 못하면 그럴 때마다 저를 혼냈습니다. 차라리 단순히 혼내기만 하면 저도 그냥 참았을 겁니다. 근데 인신 공격까지 해가면서 저를 모욕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와 같은 취업난 상황에서 한번 붙은 직장을 힘들다는 이유로 금방 때려치기도 어려워서 어떻게든 참고 다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회사에서 딱 1년을 버텼죠. 퇴직금이라도 받겠다는 일념으로요. 그리고 1년째 되는데 회사를 그만둔 뒤 다른 회사에 바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첫 회사랑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무능력하고 자기 아래 직원들에게만 일을 떠넘기는 상사, 돕기는커녕 서로를 경쟁관계로 여기는 동료들, 심지어 여기는 회사가 힘들다는 핑계를 대면서 월급을 늦게 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3개월 만에 때려치고 저는 금세 백수가 되었죠. 회사를 2번밖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하필 그 2번이 모두 연달아서 이상한 회사였다 보니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력서를 넣으면서도 이 회사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인지, 혹시 여기도 예전 회사들처럼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닌지, 차라리 월급을 적게 줘도 괜찮으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희망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별로인 회사인 것을 알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사업을 하고 싶어요. 퇴직금도 남아있고 자본금이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서 눈을 돌리게 된 것이 사업이었습니다. 마침 회사 다니면서 조금이긴 하지만 모아둔 돈도 있었고 첫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그대로 남아있었던 터라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으면 기본 자본금으로 삼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런 경험도 없는 제가 사업을 한다는 것에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하도 설득을 하니 결국 그러면 잘해보라며 저를 믿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바로 그 길로 농수산물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류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았지만 제가 그쪽으로는 감각이 없어서 망하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게 농수산물이었는데 지금은 몰라도 당시에는 제가 하고 있던 사업 내용과 비슷하게 하는 것이 없었어서 제 생각보다도 단기간에 더 크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27살이었던 저는 저의 사업 성공이 모두 다 저의 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렸기에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한 번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면 그렇게 성공을 맛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업이 폭삭 망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업이 어떻게 망했냐고요? 그동안 번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까지 다 날렸죠. 정말 땡전 한 푼이 없어서 졸지에 거리로 내몰린 노숙자가 되었을 정도였거든요. 당연히 부모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니? 젊은 나이에. 아니야. 그래도 우리 윤호 아직 젊으니까 일어설 수 있어. 우리가 도와주마. 하지만 결국에는 저를 다시 한번 도와주셨죠.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언제까지 노숙자로 살아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부모님의 집에 살면서 도와주신 돈으로 다시 한번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배는 더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기틀 자체가 마련되어 있었기에 생각보다 빠르게 재기를 노려볼 수 있었고, 그 뒤로 꼬박 3년을 더 고생한 끝에 다시 예전과 같은 규모로 사업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한번 망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잘 돼도 그 행복에 무작정 취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직원들을 뽑으면서도 한 번 더 검토해보게 되고, 사업을 늘릴 때도 한 번이 아니라 10번 더 살펴보게 되고, 그런 습관이 들다 보니 처음에는 제법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사업이 점점 더 커지고, 세월이 흘러서는 부모님 집은 물론 제 집, 그리고 세를 받기 위한 건물까지 살 정도로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그렇게 돈 많은 부자가 되고 나니까 돈이 많은 게 무조건 행복의 조건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돈이라는 물질적인 걸 목표로 삼고서 달려왔다 보니 막상 그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남는 게 없이 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했을까? 당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제 나이 50이었습니다. 설마 그 나이를 먹고 어릴 적에나 했을 법한 생각을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봐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문득 저의 학창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정의감을 불태웠던 수많은 사건들. 순간 머릿속에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자. 그게 내 소명이야. 그것만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야. 그 길로 저는 조금 이른 은퇴를 하고 이 세상에서 소외된, 그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힘들어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자는 마음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자선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과 함께 제가 직접 찾아가서 봉사를 하기도 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이 꽉 찼습니다. 그냥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 때보다 더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별거 아니었지만 도움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좋았어요. 자선단체였기에 당연히 금전적인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수익은 모두 사업 당시 번 돈으로 산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돈을 벌 수 없음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리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제가 김치를 담궈서 독거노인 분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연탄 봉사를 해보기도 하고 서툴지만 누군가를 내 손으로 돕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나날이었습니다. 그 자선단체를 1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직접 봉사를 하고 싶어도 저 역시 나이가 들고 몸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힘들어서 관리 정도만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늘 봉사가 잡히면 가능한 현장에는 나가보려고 했습니다. 제 손으로 돕진 못해도 다른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날도 아마 그런 이유로 현장에 나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무료 급식소 봉사였죠.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는 노숙자들을 보고 있는데 한 목발을 짚은 노인이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물어보려고 오나 보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끝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온 노인이 머뭇거리더니 윤호라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어딘가 낯이 익더라고요. 곰곰이 기억을 되짚어 보니 고등학교 시절에 다리가 불편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설마 이런 곳에서 오래된, 그것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 친구가 대체 저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도 신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다들 어렸는데 이제는 다 늙어서 만나게 되었네. 하지만 어찌됐든 당연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데 친구는 더듬더듬 말을 고르다가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에게 빚진 걸 갖고 싶다고요? 네 소식은 예전부터 들어왔어. 네가 자선단체 처음 차렸을 때도 알고 있었어. 근데 그때는 내가 사정이 아주 좋지 않아서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지금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온 거야. 얼마 안 되지만 너 하는 일 좀 돕고 싶다. 내가 젊었을 적에 네 도움을 좀 받았냐. 나 하는 일을? 아휴, 내가 뭘 널 도와줬다고. 솔직히 저한테는 도와줬다고 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친구였기에 챙겼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까지 저를 기억해주고 고마워하는 친구에게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워서 야,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 너 내 소식 들었으면 알겠지만 나 사업했어가지고 돈 엄청 많다. 그러니까 그런 건 됐고 우리 어른 돼서는 거의 처음 보는 건데 소주나 한잔 하자. 하고서 제가 자주 가는 포차로 데려간 뒤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면서 밤새 추억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봉사를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오더군요. 반갑게 인사를 하려는데 제 인사는 본체만체 하더니 갑자기 제 앞 테이블에 큰 가방을 하나 휙 던져주고 도망치듯 가는 겁니다. 너무 얼결에 일어난 일이라 잡을 생각도 못하고 멀어지는 친구 모습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방 안에는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가득 차 있었고 쪽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 총 3억이야. 네가 없었으면 나는 사람을 사귈 용기도 안 났을 거고 이렇게 의사가 돼서 큰 돈 벌지도 못했을 거다. 처음 의사가 된 순간부터 내가 번 돈은 언젠간 너를 위해 쓰고 싶다고 생각했어. 이 돈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 나는 어차피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나한텐 이렇게 큰 돈은 필요하지가 않아. 마침 너는 어렸을 때처럼 좋은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이 딱 너에게 돈을 주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어. 늘 이야기했지만 정말 고마웠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자주 만나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자. 이 쪽지를 받고 놀라기도 놀랐지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학창시절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친구의 절절한 그 마음이 담긴 그 쪽지 한 장에 새삼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그 돈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이나 아동들을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돌려주려고 했지만 친구가 거듭 거절을 하는 통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우면서도 친구가 어떤 생각으로 저한테 이러는지는 아주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았기에 한 푼도 저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은 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있어요. 잊고 있던, 그래서 이미 끊겼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이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찾아오기도 하나 봅니다. 앞으로 남은 생 어렸을 적처럼 친구와 오손도손 잘 지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씩 작게나마 도움의 손길을 건네신다면 외려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실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요즘 참 지난 날들을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글이 푸념글이 될진 모르겠으나 한편으로는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이야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안 낳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시대입니다. 하나를 낳으면 그래도 애를 낳았네 하는 분위기고 둘만 낳아도 엄청 다산한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제가 젊을 적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당장 제 남편은 8남매 중 장남이었고 저는 4남매 중 장녀였습니다. 비단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동네 살던 집 중에서 형제가 셋이 안 되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애들을 많이 낳는 시절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애를 많이 낳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는지. 애를 낳는다고 해서 전부 잘 먹고 잘 입힐 수 있을 만큼 잘 사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형제들과 사이는 좋은 편이었고 나이 먹어서도 형제들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형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던 순간들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제가 어렸을 적부터 자라온 환경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저 혼자인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 때는 아이들을 낳아놓으면 애들이 알아서 쑥쑥 잘 큰다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애를 그렇게 많이 낳는 가구들이 많았던 거겠죠. 하지만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아는 건데 애들은 혼자 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모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도 이왕 내 욕심으로 낳은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옷도 예쁘고 깨끗한 것만 입히고 싶고 먹을 것도 건강하고 몸에 좋은 것들만 먹이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어릴 때 저는 딱히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많은 형제들 때문에 빵 한 쪽 먹는 것도 아끼고 아껴야 했으니까요. 장녀라곤 해도 아들을 더 중요시하는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아버지는 새 옷도 맛있는 음식도 둘째였던 남동생에게 먼저 줬고 저는 언제나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랑 동시대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여성분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저희 집과 비슷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지금이야 아들 하는 게 많이 없어졌고 오히려 잘 키운 딸 하나가 열아들 안 부럽단 말도 있지만 그때는 모든 것들이 아들 위주로 돌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저희 옆집 친구는 밥상도 못 써서 늘 자기네 엄마랑 바닥에다 그릇을 놓고 밥을 먹고 그 친구의 동생이었던 남동생과 친구의 아빠만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고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이곳저곳에서 남동생인 둘째가 더 편애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지금이야 그냥 그럴 때도 있었지 하고 넘기지만 왜 어릴 때는 그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왜 맨날 아빠는 동생만 마시는 거 주고 예쁜 옷 줘? 하면서 울다가 동생을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빠에게 어디 기집애가 귀한 아들을 때리냐면서 그 배 이상으로 혼났죠. 밤에 엄마 품에 안겨서 훌쩍거리다가 간신히 잠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사실 남동생을 편애한다고 해도 집이 잘 살아서 남동생이 누리는 것에 반의 반만이라도 제게 왔으면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큰 불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했기에 거의 모든 지원이 둘째한테만 가고 저를 비롯해서 다른 동생들은 정말 막말로 콩조가리 하나 얻어먹기 힘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가정 환경에 익숙해져서 아무런 불만도 가지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집이 가난할 순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덜 아픈 손가락,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저 남자란 이유로 둘째만을 챙기고 나머지 자식들은 방치하는데 한창 그런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땐 부모님 앞에서 이럴 거면 날 왜 낳았어요? 라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디서 그딴 소리를 부모한테 짓거려 하며 외려 저를 혼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불을 안 끄고 있으니까 전기세 나간다며 끄게 하곤 남동생이 공부하고 싶다 할 땐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보더군요. 우리 집 아들인데 뭐든 다 해줘야지 하면서 말이죠. 집을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딱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도 집 근처에 없었기에 다른 지방으로 가야 했어서 사실상 독립 아닌 독립이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부터 별 지원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 먹고 살 돈을 빨리 벌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젊었을 적 공장 일은 진짜 누가 일하다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업무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가득 찬 공장, 극히 적은 휴식 시간. 저도 정말 몇 번을 쓰러질 뻔했는지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버텼습니다. 한번 돈을 받고 그걸 저축을 하다 보니 돈 모으는 재미가 느껴져서 그나마 그걸 보고 견딜 수 있었죠. 게다가 공장에서 일만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의 남편도 인연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일찍 집을 나와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보다 형제가 배는 많은 팔남매였으니 그럴 만도 했죠. 서로 힘들게 공장에서 일을 하는 처지이다 보니까 각자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도 잘 알고 있고 공감도 잘 되고 정말 지칠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보니 생각보다 금방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당신도 참 힘들게 살아왔네요. 당신과 얘기하면 위로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나도 그래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게다가 그때는 지금처럼 연애를 막 오래 한다기보다는 거의 나이가 차면 바로 결혼을 하는 시기였고 당시 제가 21살, 남편이 23살이었습니다. 결혼도 지금처럼 늦게 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연애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바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 겁니다. 사실 뭐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바뀐다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가난했고 저희는 처음 만났을 때 그대로 공장에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했죠. 그래도 영원한 내 편이 생긴 것만 같은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원래의 부모님과 형제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벗어나서 나만의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것이다 보니까 어린 나이였음에도 더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애를 꼭 낳고 싶었기 때문에 나중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이에 대해선 남편과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빨리 낳고 싶진 않아. 그리고 낳으면 딱 한 명만 낳고 싶어. 보통 결혼을 하고 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최대한 빨리 애를 낳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빨리 애를 낳고 싶진 않았어요. 아직 한창 돈을 벌고 있었기도 했고 일단 임신을 하면 여자 쪽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애 키울 돈은 벌어놓고서 뭐라도 하고 싶었죠. 그리고 애를 낳더라도 막 3남매, 4남매 이렇게 낳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 영향도 있었겠죠. 저는 딱 외동딸이든 외동아들이든 한 명의 자식만 낳고 싶었어요. 반대로 남편은 거짓말 좀 보태서 축구팀을 창단해도 될 정도로 애를 많이 낳고 싶어 하는 편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있어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형제가 있기에 의지되는 것도 있잖아. 외동은 너무 외롭지 않겠어? 집은 북적거리는 게 좋지. 나는 반대야. 일단 더 생각해보자. 저도 형제가 있기에 형제가 어떤 면에서 의지가 되는지는 알았지만 그 의지보다도 형제가 있기에 제가 못 받고 살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먼저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돈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애를 많이 낳고 키워봤자 분명히 어느 한 명은 소외된다. 나는 4남매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그런 거 느끼지 않고 정말 제대로 사랑받는다는 느낌 받으며 자라게 하고 싶다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벌이가 엄청 좋은 것은 아니었기에 애를 여럿 낳으면 아이들 키우는 값도 만만치 않아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한 명이 제일 낫다고요. 다행히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애를 많이 낳고 싶어하는 의견을 고수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실제로 애를 낳아서 키울 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말대로 하나만 낳길 잘했어. 라고요. 자식 하나 잘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살면서 고생했던 것보다 애 낳고 고생한 게 더 컸습니다. 특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값이 너무 컸습니다. 새 옷 사주고 분유 사 먹이고 조금 컸을 때는 장난감도 사주고
게다가 저희 외동아들이 아기 때부터 워낙 말썽꾸러기였던지라 정말 아주 잠깐만 눈을 떼도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기어가 있고 그거 간신히 붙잡아 와가지고 옆에 앉혀두면 또 잠깐 주의를 뗀 사이에 다른 곳으로 가 있어서 어디 있는지 찾느라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덕분에 동네에서 장난꾸러기라고 소문이 자자했죠. 하루하루 애돌 보는 게 피곤해서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발음도 잘 안 되는 입모양을 해가지곤 엄마 하며 달려와서 품에 안길 때면 그 모든 피곤이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눈엔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뻐라 하며 늘 품 안에 싸고 돌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왜일까요? 중학생 때부터 아들이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반 애들을 때리거나 어떤 때는 자기가 맞기도 했죠. 그때까지도 아니랬습니다. 그냥 그 나이 때 남자애들이 흔히 하는 친구들 사이의 기싸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너는 대체 왜 이렇게 싸우고 들어와? 일로 와봐라. 연고라도 발라야지. 그래서 아들 얼굴에 피가 터져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아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안녕하세요. 저 정재 담임 선생님입니다. 정재가 반에서 돈을 훔쳐서 어머님께서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서야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보통 애들이 잘못하면 제대로 못 키운 부모 잘못이라고 하니 저희가 아들을 키운 방법이 분명 잘못되었을 테고 그간의 방임 역시 그러한 잘못된 교육 중 하나였겠죠. 겉옷을 입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향하는데 심란한 마음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교무실에 가서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요. 아들이 잘못한 사건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부터 경찰서를 들락거리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돈이 필요하면 엄마나 아빠한테 이야기해. 지금이야 엄마가 이렇게 막아주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도 없어. 응? 알았지? 얼른 알았다고 해. 아들 손을 잡고 학교를 나온 날 애원하다시피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끝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는 아들을 쉼없이 보며 그래, 한 번일 거야. 한 번이야. 두 번은 그러지 않겠지. 라며 애써 불안으로 들끓는 속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나이가 들수록 저의 바람과는 다른 길만을 착실히 밟아나갔습니다. 일주일에 5번을 아들 녀석 학교에 불려가 본 적 있으신가요? 한두 번이어야 남편한테 안 들키게 저만 알고 있지. 계속해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고 아들은 얼굴이며 몸이며 눈에 띄는 상처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남편도 나중에는 아들이 학교에서 사실상 문제아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온 집안이 다 뒤집혔어요. 내가 너 학교에서 그런 짓 하라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갖다 바치는 줄 알아? 어디서 그렇게 못돼 먹은 양아치 짓거리를 배웠어? 엄마랑 아빠가 널 그렇게 길렀니? 어? 이 녀석이 입 꼭 다무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해. 여보, 그만해요. 정재도 그쯤 하면 알아들었을 거야. 이제 진짜로 이런 짓 안 하겠지. 정재야, 그럴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더 단호하게 나갔어야 하나 싶어요. 하지만 일단 그때 저는 당장 아들을 때려 죽이기라도 할 듯이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말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참 좋은 사람이었고 자식이 조금 말썽 부리는 것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그냥 건강하게 자라서 남들이랑 똑같이 문제 안 일으키고 평범하게 살 거라는 그런 기대였어요. 남편의 동생들 중에 학창시절에 막 나가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때문에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집이 꽤 오랜 시간 우중충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늘 내 아들만큼은 그런 놈으로 안 자라게 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했어요. 그날 제가 말렸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그날 집에 있던 쌀이 빗자루라도 하나 부러뜨릴 기세로 아들을 혼냈을 겁니다. 그 뒤로 저희 집은 눈에 띄게 서로 간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만 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시간을 맞춰서 가족끼리 단란하게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곤 했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야근이니 뭐니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고 아들은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들, 과일 먹을래? 이번에 딸기가 싱싱해서 샀는데 맛있더라. 아들? 그래, 알았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대화의 문을 닫은 것처럼 저든 남편이든 그 누구랑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이 대꾸가 없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괜찮았던 것은 아닙니다. 밤에 가끔 속이 답답해서 혼자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 그럴 때면 어릴 때 아직 착했던 아들이 생각나서 혼자 길에서 울다가 들어오는 적도 있었죠.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때까지는 아직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춘기 고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보니까 이 순간이 다 지나고 어른이 된다면 알아서 괜찮아질 거라고. 그때야말로 내가 알던, 내가 사랑하던 그 착한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아들이 대학생이던 시절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저의 희망은 풍비박산이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만한 이야기를 하나 꼽자면 아들이 대학교에서 만난 또래 여자애랑 연애를 했나 본데 그 여자애랑 사고를 치고 연락을 안 받았는데 연락을 안 받은 뒤 잠적을 해서 여학생 부모님이 저희를 수소문해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저희에게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고 죄송스러웠는지. 아무튼 아들의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 남편은 이제 거의 아들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 아들이 늦게 들어오기만 해도 걱정을 하면서 연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늦게 들어오는 것은커녕 아예 외박을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여보, 정재랑 연락 돼?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이 녀석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내비둬. 그 녀석이 언제 집구석에서 제대로 박혔던 적이나 있어? 죽진 않았으면 됐지. 당신도 더 신경 쓰지 마. 시간 낭비야.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와 다르게 그때는 저희도 처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번 돈을 합쳐서 남편이 사업을 했고 그때 차린 회사가 규모가 엄청 커져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수준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돈이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허한지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옷과 좋은 음식들만 먹고 사는데도 이상하게 그게 별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몸도 편해졌거든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남편이 제가 혼자 집안일 하는 게 힘들까봐 매주 가정부까지 불러줬고 가끔 시간이 나면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면서 겉으로 보이는 때깔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자꾸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직 아들이 어렸을 적 조금은 가난했지만 제 가족이서 행복했던 그 시절이 말입니다. 그 후에는 거의 아들이랑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바로 연을 끊기 직전 아들이 벌였던 마지막 사고 때문이었죠. 남편이 일 때문에 일부러 출금을 해서 꺼내둔 현금 3천만 원을 아들이 가지고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이번에 잡히면 정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거야 하며 버럭 화를 냈고 저는 돈도 돈이지만 대체 아들이 아무 말도 없이 어디를 갔는지 걱정이 돼서 매일 잠을 못 잤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아들이 왔을까 싶어
이곳저곳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껏 아들이 하루 이틀 정도 아무 말 없이 안 들어온 적은 있었지만 이토록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정말 행방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아들이 한 달 이상 보이지 않자 그때는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조금 걱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재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걸까? 나는 너무 걱정돼. 잘 있겠지.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혹시나 경찰한테 새벽이라도 전화 올까 10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며 하루빨리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기를 2달 정도였을 겁니다. 남편은 일을 나가고 저는 집에서 아들 방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었죠. 아들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알릴 새도 없이 슬리퍼를 구겨 신고 경찰서에 갔어요. 어쩐지 그 사이에 수척해진 것 같은 아들이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었죠. 아이고, 이 녀석아, 그렇게 도망을 가면 어떡해. 엄마 아빠 걱정할 건 생각도 안 했니? 연락이라도 줬어야지. 눈물이 쏟아져서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분들이 옆에서 저를 달래주는데도 정신이 안 차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도 연락을 받았는지 양복 차림으로 허겁지겁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 옆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들어서는 아들 녀석의 뺨을 내려쳤죠. 이 빌어먹을 놈. 남편도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셋이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고서도 불안할 정도의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오랜만에 새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간만에 맛있는 것 좀 해먹읍시다, 여보.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정재는? 하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은 얼굴로 밥은 됐고 당신도 여기 앉아봐. 정재, 너도 앉아라. 라며 거실에 저희를 모두 앉혔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널 아들로 생각할 수가 없다. 네가 훔쳐간 3천만 원은 그나마 네 애비로서 마지막으로 책임지기 위해 준 돈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아들도 남편도 표정 변화가 없는 와중에 저만 난리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애가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갑자기 나한테는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응? 우리 아들이잖아요. 저 녀석이 바뀔 거라 생각해?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아마 아들이 자신의 돈을 들고 도망간 시점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말릴 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둘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아들을 계속 품에 안고 사는 것이 오히려 아들을 더 엇나가게 만드는 거라는 남편의 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부부 둘이서만 살고 있습니다. 하나만 낳아서 정말 잘 키워보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차라리 남들처럼 자식을 한 4-5명은 낳을 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1-2명 사고쳐도 나머지 자식들을 보고 위안이라도 얻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하소연이라도 하겠죠. 나이 먹고 늙으막 할머니가 되니까 솔직히 돈도 뭣도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동네 마실이라도 나가면 젊은 애기 엄마들이 자식들 안고 가는 모습이나 내 또래 늙은이들이 자식 가족들이랑 외식이라도 가는 모습을 보면 그날을 하루 종일 부러워가지고 눈물이 나고 그럽니다. 다른 집은 명절에 자식 끼며 손주며 북적북적한데 우리 집은 명절에도 저와 남편밖에 없으니 쓸쓸하고 만약에 당장이라도 신혼 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조금 힘들고 먹고 싶은 거 못 먹더라도 최소한 아이를 3 이상은 낳고 싶습니다. 사람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명확한 정답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나니 느껴지네요.
일단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요. 망난이라도 내 자식이라고 여전히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우리 죽는다고 그 녀석이 정신이라도 차릴지. 참 인생이란 게 원래 이리도 허망한 겁니까? 제가 너무 우울해하니 남편은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반성해서 저희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그저 늙은이의 욕심일 뿐일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에게 아들 녀석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봐주면 안 되냐고. 최소한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지만 그리 간절한 마음이 드는 한편 지금껏 아들 녀석이 어떻게 굴었는지 알고 남편 역시 정말로 아들이 미워서 이토록 생이별 아닌 생이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런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도 절망스러워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퍽퍽 칩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자식 농사 잘 지으세요. 저처럼 이 나이 먹고서까지 평생 사라지지 않을 한처럼 남겨두지 말고. 그리고 혹시나 아직 아이는 안 낳았지만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요새 아무리 세상 어렵고 하나 낳아서 잘만 기르는 게 좋다곤 해도 적어도 2 이상은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